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데이터 솔루션의 김종대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대인프라스트럭처 기반의 데이터 가상화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가상화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실 텐데 데이터 가상화는 뭐냐 궁금함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30분 정도 들으실 텐데 거기서 가장 많이 들으실 단어는 쿼리, SQL, DW,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하둡,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다음에 AI, ML 이렇게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제일 많이 들으실 단어는 테라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테라데이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테라데이터는 잘 아시는 분들은 DW로 꽤 많이 알려져 있는 DB고요. 벌써 이게 1979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40년이 벌써 넘은 솔루션 DB이죠. 테라데이터가 갑자기 왜 데이터 가상화라고 얘기하느냐. 테라데이터가 변신을 좀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테라데이터가 최근에 이제 옛날에 비해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이런 변신관이 있었고 새로운 전략으로 또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테라데이터는 경렬 처리 엔진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좋은 DW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 검증되어 있는 절차 방법론으로 다양한 그런 수행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그런 기업들, 고객들이 이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옛날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고, 근데 이제 변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선은 이게 이제 어플라이언스들의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좀 더 인프라를 좀 더 확장하는 그런 형태로 변신을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또 AI, ML 뒤에 설명드릴 그런 플랫폼도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 가상화,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테라데이터는 이제 회사 이름이었고 옛날에 테라데이터라는 제품을 같이 썼잖아요. 근데 테라데이터는 벤티지라는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벤티지는 예전에 쓰던 DW, 고성 DW 엔진 그대로인데 옛날에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그런 온프레미스만 제공했다면 지금은 클라우드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동일한 병렬 처리 기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확장이 됐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많은 내용을 좀 설명드릴 쿼리 그리드라는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산되어 있고요.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DBMS를. 그 DBMS를 특별히 따로 모으지 않고 하나의 데이터 연결성을 제공해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컨셉의 제품이고, 클리어스케이프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그 대용량 병렬 쪽의 엔진이 굉장히 좋은 테라데이터가 자기네 엔진에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그런 처리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함수, 머신러닝 AI를 지원하고자 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가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벤티지 그리고 쿼리들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 중에 하나가 DW랑 데이터 레이크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왼쪽에 웨어하우스 DW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일단 얘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담을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전용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큰 데이터이기 때문에 뛰어난 성능의 엔진이 필요로 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저장소였으면 데이터 마트는
그런 굉장히 큰 데이터를 직접 억세스해서 분석을 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작은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어서 마트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부서 수준에서 분석을 하기 위한 형태의 지원을 마트라고 한다고 하면, 세 번째 데이터 레이크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쌓여질 필요가 있고 담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하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의 그런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그 많은 데이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게 하드브로 많이 담았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레이크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드브로 대표되는 데이터 레이크를 우리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졌고 데이터를 담기는 했으나 그 많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뭔가 분석 활동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형태로 커져버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 플러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레이크하우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솔루션으로 오늘 말씀드릴 멘티지, 그다음에 쿼리그리드, 크리어스케이프라는 제품을 접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DW는 왼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간단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스키마 자체도 저형이니까 릴레이션 구조만 가지면 되고, 사용자들도 분석하거나 관리자들만 접속하면 되고, 그리고 워크로드 자체도 뭐 배치 작업, 그다음에 시각화 도구를 붙여가지고 한다거나 세스나 파이썬 등을 접속해가지고 분석한다고 하는 정도의 워크로드였다고 하면, 데이터 레이크, 뒤에 레이크하우스 가면서 점점 복잡해지는 것은 규정형 데이터들이 많아질 것이죠. 그래서 전용 데이터가 아니라 키밸류 형태의 그런 데이터들을 대상으로도 우리가 어떤 분석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 레이크하우스를 가면 점점 많은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구조를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에 현재 그런 분석하는 데이터 환경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확장성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어플라이언스 형태가 아니라 클라우드를 서포트한다 해서 이 제품은 테라데이터는 그런 가상화 환경 위에서 탑재가 됩니다. 그 VMware라고 대표되는 가상화 솔루션들이 하드웨어의 구분 없이 어떤 하드웨어를 쓰더라도 거기에 서버 가상화라든가 네트워크 가상화 이런 걸 올리게 되면 물리적인 환경을 벗어나서 거기에 표준적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었던 것처럼 테라데이터도 뒤에 설명드릴 쿼리그리드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거든지 쿼리그리드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평면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형태의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VMware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고요. VMware를 이용한 가상화 구성, 특히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구현한 병렬 처리, 테라데이터 가장 좋은 기능이 병렬 처리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클라우드를 우리가 가면서도 병렬 처리에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복잡한 화면 중에 가운데 있는 거를 오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맨 왼쪽이 우리가 취급해야 되는 그런 원천 소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W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둡의 단별인 빅데이터들이 계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형태들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벡터 DB, 그래프 DB 등등의 DB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맨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 로그, 그다음에 파일, 그리고 미디어 등의 그런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도 우리가 담아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가시 DB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가 데이터 가상화고, 이런 데이터들을 쿼리그리드라는 것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거가 테라데이터의 엔진이 되고, 여기에 자체적인 DB가 이렇게 되고요. 그 가운데 있는 그 아래쪽에 네이티브 오브젝트 스토어라는 것이 저 왼쪽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오브젝트 스토리지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DB와 그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적절히 활용해서 왼쪽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우리의 분석 환경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맨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하드하고 연결하기 위한 그런 커넥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레이크하우스를 좀 더 진화된 방향에서 접근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간에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 관리 환경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드를 위한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맨 가운데가 이제 이 테라데이터 엔진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함수들입니다. 함수들과 그리고 엔진과 그리고 이제 분석 환경, 플랫폼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분석 서비스, BI 툴, 그리고 샌드박스와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환경들도 테라데이터에 접근하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연결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테라데이터가 들어갔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쿼리 가상화, 데이터 가상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거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모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되게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는 한 곳에 모으기에는 너무 많아져서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많은 데이터를 또 언제 모아서 또 언제 ETL을 꾸미고 배치적으로 돌려서 또 분석하기 위한 사용자들이 전달할 것이냐,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그림의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또 파일들을 그대로 놔두고요, 쿼리그리드라는 제품을 연결을 시켜서 요것만 바라보고 이 쿼리그리드 요만 클라이언트들이 접속을 해서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의 접속과 또 데이터베이스 안에 조인 같은 형태의 조합을 할 수 있게 제공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내 기업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맨 왼쪽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 안에 맨 아래쪽에 있는 뒤에 설명드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한 데이터들, 규제형 데이터들까지도 이 쿼리 그리드라는 것을 통해서 다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메시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에 첫 번째, 단일 세션으로 쿼리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복제하지 않고 한 번의 접속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또한 지원하고 있다. 이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뒤에 설명드릴 것들이 되게 편해지는 거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냐면,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좀 이제 아키텍처를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그림이 실제로 테라데이터가 탑재가 되면 저런 4개의 모듈이 깔리게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뷰포인트라는 것이 인터페이스고요. 이걸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UI를 제공하는 하나 있고, 그 오른쪽이 쿼리그리드 매니저가 통해서 여기가 실제적인 그 이종 DB에 대한 SQL 처리를 관장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모듈입니다. 그 오른쪽 아래가 뭐냐면 쿼리그리드 엣지 서버, 얘가 실제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종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성을 유지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맨 왼쪽 아래에 있는 매니징 SQLE가 실제로 SQL 엔진이겠습니다. 옛날에 테라데이터 엔진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얘는 테라데이터 그동안에 보여줬던 가장 큰 장점이 최적화, 오티마이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환경을 가진 사용자들이 접속을 하시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저런 모듈들이 VM에 탑재가 돼서 서버 모듈로 동작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접근해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게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우선은 가장 심플한 구성은 서버 한 대를 구성 가능하고 6개의 VM에 앞서 설명드린
그런 모듈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박스가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두 개가 이제 콘솔, 그다음에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위한 모듈, 오른쪽에 있는 두 박스가 어드민하고 엣지, DB를 커넥션 연결해주는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 언급한 거는 테라데이터랑 데이터가 글로벌하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데이터 가장 서비스의 가장 빠른 전력은 델 서버에 되어 있고요. 뒤에 말씀드린 오브 스토리지도 델 거를 지원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중한 시간에 델 쪽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의 DB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 15명 정도의 분석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화를 위한 하드웨어 이중화를 구성을 해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25개의 엔진을 나눠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폴리그리드라는 것이 데이터를 따로 모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제공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냐면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폴리그리드가 다 연결성을 제공해주게 되고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커버넌스, 디코, 태블릿 같은 심화화 솔루션이 폴리그리드랑 모두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커넥션을 따로 맺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가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는 데이터 가상화를 실제로 구현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원천 데이터베이스에서 변화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리밍 서비스도 가능하다. 그래서 카프카라든가 컴플리먼트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트랜스포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오른쪽에 끝에 있는 실시간 대시보드라든가 또 모바일 앱, 웹의 이런 기능을 통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실시간 처리를 하기 위한 별도의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센터 소프트웨어를 필요하지 않고 그리드만까지도 가능하게 구현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ETL도 굉장히 간소하죠. 그래서 ETL, 국산 ETL, 외산 ETL을 다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배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파일을 떨어뜨려서 그거를 배치로 올리는 것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면서 해야 되는 작업들이 데이터 검증, 원천 데이터나 타겟 데이터들에 잘 들어가는 등등의 그런 작업들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1대1로 매핑된 뷰를 엔진에다가 탑재하고 그 엔진에 탑재된 그런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처리해서 타겟 테이블에다가 옮겨주는 이러한 작업들도 이 폴리그리드를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기적 DB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 다시 이점들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백업 부분입니다. 왼쪽에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백업을 할 수 있겠으나 백업된 데이터를 또 어떻게 또 쓰기 위해서는 또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백업 자체도 폴리그리드라는 걸 이용해서 엔진에다가 던져주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엔진에서 NOS라는 오브젝트 스토어에다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있습니다.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가 자동으로 파일 형태로 만들어줘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만 하면 아까 백업 파일이나 옮기는 걸 크게 차이가 없지 않냐고 말씀할 텐데, 저렇게 옮겨놓으면 저기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어요. SQL. 그러니까 데이터를 백업받아놓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걔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냥 SQL을 접근해가지고 어디든지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게 이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용자들은 지금 사용하시는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어떤 DB가 들어와도 걱정하지 않죠. DB가 하다가 뭔가 필요해서 도입이 돼야 되는데 어떤 용도로. 근데 또 새로운 DB가 와야 해서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관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만 바라보고 이 클라이언트의 접속 창구를 오로지 유일하게 여기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은 커넥션에 대한 유지, DB에 대한 뭐 수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사용자들의 그런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다라는 거가 짧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드 파일 시스템은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하드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하드를 또 계속 이제 증설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데이터가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증설을 하기에 너무 문제점들이 많은 거죠. 또 최근에는 하드에 올라간 소프트웨어들의 라이센스가 또 비싸졌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의 그런 이제 그런 계획과 같은 그런 것들을 대안이 있으면 바꿨을 좋겠다는 의견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한 접근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가장 제공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 하드가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암호화, 액세스, 그다음에 복구, 백업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만 늘리면 되는 이런 형태의 비용이 더에 대한 부분도 하드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의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하드, 투머로우가 아니죠.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하드를 대처하는 그런 대안으로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본적인 표준 약속 하나는 뭐냐면 SSD 프로토콜만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의 SSD,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록 스토리지, 구글, 그 다음에 대개 ECS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런 표준 SSD 프로토콜을 지원한다고 하면 하드웨어의 데이터들을 다 얻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오브젝트 스토리지만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 제일 편한 형태가 뭐냐면 SQL입니다. SQL을 접근만 할 수 있다면 하드를 대체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 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성능이 저하되고 있고 뭔가 분석을 거기다 더 얹기에는 부담스러운 데이터 품질도 문제가 있고 더 이상 보안을 그냥 놔둘 수 없는 이런 식의 취약점이 있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놓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빈티지 레벨까지 엮게 되면 트랜잭션과 함께 SQL을 쓸 수 있으니까 스키마를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되는 거고, 테이블처럼 쓸 수 있게 되고, 인덱싱 등 우리가 그전에 RDB에서 썼던 것들을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하드를 대체할 수 충분히 할 대안이 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큰 금융기관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 스토리지, 파란색 박스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 위에 테라데이터의 SQL 엔진이 있어서 거기에 네이티브 오브젝트 스토어라는 SSD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듈이 올라가게 되면 DB처럼 쓸 수 있다는 얘기고, DB처럼 쓸 수 있으면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 엔진이 제공하고 있는 인다이터베이스 분석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머신러닝을 위한 다양한 그런 알고리즘들을 구현한 그런 펑션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하드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되고, 어떤 형태의 데이터, 파일 형태도 여기 담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5분 동안에는 클래스키라는 앞서 키워드를 잠깐 말씀드렸던 AI ML 쪽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클래스키라는 거는 그냥 분석 플랫폼인데요.
뭐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원래 그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하는 건 원래 있었습니다. 클래스케이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브랜딩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다 뭘 얹었냐면 AI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서포트하는 것까지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릴 모델옵스, 데이터를 전체에서부터 배포하는 것까지를 다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얹어서 클래스케이프라는 이름으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스토리텔링 데이터를 뭔가 분석하려고 하면 그거를 이제 땡겨와서 서버라든가 PC에 옮겨놓고 처리를 하고 그것도 너무나 많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샘플 데이터 받아가고 하셨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테라데이터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select from 무슨 함수를 포함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그 데이터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데이터를 옮겨와야 되는 그런 부담 없고요. 그 다음에 취약성, 데이터가 문제가 노출되는 취약성 없고, 그 다음에 비식별 처리까지 해야 될 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엔진, 애널리틱을 가능하게 할 제품이 클래스케이프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내가 만든 AI 머신러닝의 모델이 배포하기 전에 데이터 전처리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이해, 준비, 그 다음에 학습, 평가, 배포까지 전반적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모든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걸 클래스케이프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의 필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80% 정도를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하고 배포도 우리가 실험을 준비를 한다더라도 다 모든 모델들을 배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여전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그 과정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 자체가 그 많은 노력들을 줄인다는 것이다 보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해주는 특히 테라데이터의 그 병렬 처리의 그 유명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빨리빨리 결과를 보고 거기서 뭘 취약을 취하는 이런 형태의 접근이 여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어떤 클래스케이프 이런 플랫폼, 구조 플랫폼을 통해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많이 강등된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고 버전이 올라가면서 또 필요한 함수를 계속해서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편한 환경에 랭귀지들을 다 서포트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사용했던 많은 그런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 플랫폼에서 만든 모델들을 그냥 쓰실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브링 모델, 브링 어널리틱 해가지고 그동안에 운영하시는 모델들을 바로 여기다가 탑재하시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호출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결과들을 API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모델옵스, 그러니까 데브옵스를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전과정 서포트하는 것처럼 내가 만든 머신러닝 AI의 모델들을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다 관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테라데이터가 변화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중요한 시간에 또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관심이 있었으면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